이 시간에는 135페이지 7번 보시죠. 판결 전 조사제도에 대한 그 설명. 자, 그래서 5번에서 판결 전 조사제도 한번 그 다뤘었는데, 판결 전 조사는 양형 판결 전 조사제도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판결 전 조사제도는 미국에서 소송 절차 이분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제도다 했죠. 그래서 먼저 배심원단들에 의해서 유무죄 판결이 이루어진 이후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전문적인 법관이 양형 판결을 하기 전에 판결 전 조사 자료를 가지고 보다 적절한 형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원칙적인 판결 전 조사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연의 처우와 관련해서만 부분적으로 특별법에서 도입하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 판결준 조사제도 1번 수용자의 개별 처우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직권주의 부활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3번에 있어서 피고인의 인권 침해 또는 변호권에 제한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변호권을 보완해주는 장점이 있다 하는 거. 그리고 8번에 있어서는 이 판결 전 조사에 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해서 출제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생계대책은 이 보호관찰법 제19조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판결 전 조사 사항으로는 범행 동기가 아주 중요하겠고, 그리고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생활 환경이라든가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 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대한 사항을 조사해 주도록 요구하는 그 제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당 사건에 이 증거가 되는 그 자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증거를 통해서 유죄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 그 피고인의 구체적인 어떤 자료를 통해서 이 사람이 재범 위험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재판 단계에서 예측제도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19조의 2 보면은 이것은 여기서 법원은 이 19조에서 법원은 일반적인 형사법원이고, 그리고 19조의 2에 있어서 이 법원, 이것은 소년부 법원이죠. 그래서 소년부 법원에서는 이 보호처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결정으로 이렇게 선고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전 조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소년법에서도 공부했듯이 검사의 결정전 조사하고 그 결정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지만, 거기서 검사의 결정전 조사하고 이 소년부 법원의 결정전 조사는 다른 내용이다. 그래서 검사의 결정전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 의뢰하는 그 대상 기관이 이 보호관찰소의 장뿐만 아니라 소년 원장이나 소년 분류 심사 원장에게도 결정전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그 보호관찰법 제19조와 19조의 2, 그리고 소년법의 검사의 결정전 조사 규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하는 정도는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강조했듯이 모든 그 조사는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지 이 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의뢰해야 한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검사의 결정전 조사도 그렇고 이 판결전 조사나 결정전 조사 모두가 다 의무적 조사제도이지 필요적 조사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9번에 있어서도 현행법상 판결전 조사제도는 형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보호관찰법, 치료감호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몇 개 특별법에서만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현행법상 판결전 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법률은 이렇게 해서 한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있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명하기 전에 먼저 판결전 조사를 실시한다 하면 무조건 틀린다고 그랬죠.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의무적 조사다. 그리고 3번에 있어서 판결된 조사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다 하는 것이지, 보호관찰소는 뭘로 잘 바꾸죠? 경찰 관서로 잘 바꾸니까 항상 그런 함정을 주의하도록 해라 하는 거. 그래서 보호관찰소의 장이나 이 보호관찰소가 나왔을 때 이것을 살며시 경찰 관서의 장 또는 이 보호관찰소로, 보호관찰소를 경찰 관서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런 함정을 특히 주의하도록 하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있어서 판결전 조사를 할 경우에 범행의 동기가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그래서 9번에 3번이 옳은 내용이고, 10번에 있어서 판결전 조사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좀 정리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판결전 조사는 여기 별표 2개 해가지고 여기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양형의 합리화뿐만 아니라 사법처우의 개별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유무죄 인부 절차와 양형 절차를 분리하는 소송 절차 이분론을 바탕으로 한 제도였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호관찰 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전했죠. 그리고 이것하고 또 혼동시키는 것이 뭐였어요? 범죄 예측. 이것은 가석방시 예측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 범죄 예측 제도는 보호관찰 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전되어 왔다 하면 틀린다 그랬죠. 범죄 예측은 가석방 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전되어 왔다 하는 거고, 그리고 디귿에 있어서 조사 내용을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 그래서 이 조사 내용 가지고 불리한 제재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이 취지에 부합하겠죠. 그리고 미국의 경우 판결된 조사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논박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불리한 판결된 조사 자료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충분히 변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고, 판결된 조사 내용은 구금시설에서 개별처의 자료로 이용될 수 없다. 그런데 판결 전 조사했던 그 피고인에 대한 그 자료가 교정시설로 넘어가게 되면 교정시설에서 보다 더 적절한 처우를 하는데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용될 수가 있다. 그리고 항상 선지에 있어서 있다나 없다가 들어있는 선지는 이렇게 뒤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주의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해라 했어요. 11번에 있어서 다시 한번 조사관의 사실조사를 재판상 활용하는 것은 직권주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 제공자들, 그러니까 이 판결 전 조사 대상이 되는 그 피고인이나 이 비행 소년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주로 가까운 식구라든가 친지, 친구 이런 사람들이 그 친구는 평상시부터 아주 태도도 거칠고 갖가지 못된 짓을 많이 했다, 이런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들이 주로 가까운 친지이기 때문에 이 피고인이나 비행소년과 인간관계를 해칠 수가 있다. 왜 내가 여기서 비행소년까지 포함시켜서 설명을 하느냐면, 아까 이 보호관찰법 제19조에 의해서 결정전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년 보호사건 절차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니라 바로 이 비행소년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양형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고 처우의 개별화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죠. 그리고 4번에 판결조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조사가 요구되는데, 그래서 증거조사 할 때는 이 적법절차 원칙이 엄격하게 유지가 돼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판결전 조사, 이것은 오히려
피고인이나 비행소년에게 유리하게 어떤 거 처우를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증거조사처럼 그렇게 적법절차 원칙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판결 전 조사는 절차상으로는 많이 완화되어 있는 제도다 하는 점에서 증거조사하고는 성질이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판결 전 조사에 있어서 3번은 신속한 재판에 도움이 되는 등 소송 경기 유리한 것이 아니라 판결 전 조사를 하자면은 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속한 재판에 방해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소송 경제는 불리하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13번은 주목되는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14번 기소유예인데, 자,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유예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검사에 의한 기소유예와 그리고 법원에 의한 선고유예, 집행유예, 그리고 유예자는 거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유예의 성질을 지닌 것이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뭐예요? 가석방이죠. 가석방도 예를 들면 10년형이 확정된 그 수용자에 대해서 9년 만에 가석방했다 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 형기 1년 이것은 사회에서 유예하는 성질을 지닌 거예요. 교정시설 내에서 그 1년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내보내 가지고 사회 활동을 하도록 하면서 1년을 유예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석방 제도를 잔형 유예 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소유예와 가석방은 행정처분이지만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법처분이다 하는 점에서도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1번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이 형사소송법 기소 편의주의 조항에 근거해서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소유예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유도하는데, 이 기소유예는 전적으로 검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처분이다 하는 것. 그리고 기소유예의 특별한 것이 지난번에 공부했던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유예인데, 조건부 기소유예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일반적인 기소유예와는 달리 피고인 소년과 그 법정 대리인 양쪽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조건부 기소유예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는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차이점들. 그리고 기소유예는 단순형 가위버전에 해당이 되고 조건부 기소유예는 개의병 가위버전에 해당된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기소유예를 합리적인 그 기소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유예를 인정하고 하는 것은 엄격한 법적 절차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검사나 법원에게 재량을 허용하는 그런 거 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법 절차가 완화돼 가지고 법적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있어서 고소 고발인의 헌법 소원은 이것은 지금 현재 기소유예를 통제하는 것 제도로는 볼 수 없다 했죠. 고소 고발인의 헌법 소원은. 그리고 재정 신청, 그리고 검찰 항고제도, 이것은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통제하는 제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헌법소원은 현행법상 고소 고발인의 헌법소원은 통제제도로 볼 수 없다 하니까 정확하게 맞는 내용이죠. 3번 기소유예를 하면서 보호관찰은 실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소유예를 하면서 보호관찰은 실시할 수 없다. 그러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명할 수도 있다 했어요. 그래서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소유예의 그런 거 차이점 다시 한번 3번을 통해서 정리하는 거고요. 자, 4번 소년법상 소년 형사범에 대해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허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정확히 말하면 현행 소년법에서는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명칭을 쓰고 있죠.
그래서 현행법상 소년 형사법원에게 형사사범에 대해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이것은 보호사건 절차에 해당하는 제도가 아니라 형사사건 절차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5번에 있어서 기소유예의 이 참작 사유는 양형의 참작 사유와 동일하다. 그래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시에는 형법 51조에 양형의 조건 그 참작 사유를 참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건 해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14번은 별표 2개 하고 해설까지 보시도록 하죠. 자, 2번. 과거에는 고소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후에 왜 고소인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었냐면 이 고소인이 재정 신청할 수 있는 그 범죄 사건은 극히 일부분으로 제한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재정 신청할 수 없는 다른 범죄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하게 되면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었죠. 그렇지만 그 뒤에 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가지고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은 기소유예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모든 범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고소인이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재정 신청 대상 사건을 널리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별도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필요가 없게 됐다 하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재정 신청 제도의 그 의미 다시 한번 이해하도록 하고, 그렇지만은 피의자의 경우에는 검사의 기소유예를 취소를 위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에 헌법재판소 결정예죠. 그래서 왜냐하면 피의자의 경우에는 이 고소인이나 고발인과는 달리 검찰청법상 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을 이용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자의 경우에는 억울하죠. 자기는 전혀 법 위반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유죄인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게 되면은 자기의 결백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피의자 입장에서도 나는 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야만이 이런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유죄를 전제로 해서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느냐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 제도로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없어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제도를 이용할 수도 없고 피의자는 재정신청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도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없으니까 1차적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수사기관에 인지사건을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A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고소를 했으면 고소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인의 경우에는 이 검찰청법에 의해서 항고를 통해서 다툴 수도 있고 항고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그 사건을 알아내 가지고 수사를 한 뒤에 피해자와 상관없이 이것을 기소유예했다 하게 되면은 이 고소하지 않는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판례예요. 그래서 그 판례의 취지까지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15번에 있어서 형의 유예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그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유예제도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기소유예가 있지만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예제도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적인 문제로 출제했을 때 보통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구분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죠. 선고유예 기간은 몇 년이다? 2년이다. 그리고 선고유예 시 보관찰 기간은 1년이다죠. 자, 그래서 그 보관찰 기간 1년, 집행유예 시의 보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된 기간이죠.
그렇지만은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이 집행유예 기간 범위 내에서 보관찰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까지 알아둘 내용이죠. 그리고 집행유예의 선고 시 보관찰 사회보호사 수강을 명할 수 있지만 선고유예 시에는 오로지 보관찰만 명할 수 있다 하는 것. 그리고 가석방 시에도 사회보호사 수강 명령은 명할 수 없고 가석방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관찰을 받는다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내용 구분하도록 하고, 그리고 16번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기소 편의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인정되지만 독일법은 기소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본을 통해서 독일법을 이렇게 개수했지만 받아들였지만 이 독일과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출제한 거죠. 이번에 있어서 선고유예의 그 효과는 형의 효력을 잃는다. 자, 그래서 선고의 효과는 면소로 간주하는 것이고 집행유예 효과가 형 선고의 효력을 잃는다. 가석방의 효과는 형 집행 종료로 본다죠. 4번에 있어서 가석방자는 가석방 기간 중 보관찰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보관찰을 부과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기관, 즉 법무부 장관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경우는 보관찰을 면제할 수도 있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는 문제고,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유예, 다시 한번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이 되는 것은 14세 이상 범죄 소년이지 10세에서부터 13세까지의 촉법소년 아예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소유예 대상이 될 수도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이 형사처분은 전혀 적용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년에 대한 개입형 다이버전 제도의 일종이다 하는 거. 그리고 기소 편의주의와 소년 사건에 대한 검사 선의주의를 조화시킨 제도죠. 그래서 우리 소년법은 검사 선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법원 선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했어요. 그리고 보호사 처분의 일종이 아니라 형사 처분의 일종이죠. 그래서 항상 소년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소년사건이라 하면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구분된다 하는 거예요. 항상 소년법에 있어서는 보호처분 절차에 관한 내용인지 형사처분에 관한 특칙인지를 잘 구분하자 했었죠. 18번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보시면은 피의자에 대한 형벌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했는데 기소유예 이것도 확정된 그런 효력을 나타내는 처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소유예했다가 또 다른 어떤 범죄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파기된다든가 그 뒤에 범죄를 범한 사실이 알려진다든가 이랬을 때는 검사가 기소유예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소로 전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측면에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범죄 행동을 하게 되면은 기소당할 수도 있구나 해가지고 그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는 그만큼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소유예 밑에 이것은 좀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원래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특별 예방주의에 바탕을 둔 제도이지 일반 예방주의하고는 관련이 없는 제도예요. 그렇지만은 이 기소유예를 적절하게 잘 활용한다면 이 일반 예방 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소유예 제도는 일반 예방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면 틀린 내용이지만 대부분 가벼운 그런 비슷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해주다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재범 위험성도 높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소한다면 그 기소 자체로 인해서 처벌의 두려움이 높아져 가지고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점에서 일반 예방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기소유예는 특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 제도이니까 특별 예방 효과는 당연히 맞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구분해서 알아두도록 하고,
자, 19번에 있어서도 기초적인 내용인데 이것은 기소 법정주의냐 기소 편의주의냐를 구분하는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해서 범죄방 자원봉사위원회 선도를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년의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은 조건부 기소유예에 관한 정확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을에 있어서 피해자의 전과의 낙인 없이 기소 전 단계에서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신속한 사회복귀 이념을 실현할 수 있고 법원이나 교정기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소유예, 이것은 다이버전으로서 사연의 처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정시설의 부담이나 과밀화를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했어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개선의 여지가 큰 범죄자를 모두 기소하여 전과자를 양산시킨다 하는 것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기소하도록 되어 있는 이 기소 법정주의의 문제점이죠. 그리고 이 기소 법정주의는 모든 사건을 다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 경제에도 반하는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건 소송 경제에 어긋나는 제도죠. 반면에 기소유예는 소송 경제에 적합한 그런 제도다 하는 장점. 그리고 디귿에 있어서도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하고 공소권 행사에 있어서 정치적인 영향을 배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기소 법정주의다 하는 것은 기초적인 내용이잖아요. 자, 이 20번도 다시 한번 현행법상의 유예제도 2년 선고유예 기간 2년이고 면소로 간주한다 하지 기소 유예된 것으로 간주한다가 아니고, 그리고 2번에 있어서 보관찰 기간 형의 집행을 위하는 경우 이렇게 살며시 함정을 유도했어요. 그래서 이런 2번 같은 형태가 매력적인 오답 유형이죠. 그래서 하나는 맞게 하고 슬며시 거기에 틀린 것을 끼워 넣는 함정 패턴, 이런 것을 항상 좀 주의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한 선지에 이렇게 2개 이상의 내용이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살며시 틀린 내용을 집어넣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2개 이상 어떤 내용이 열거되어 있을 때는 똑바로 모두가 맞는 내용인지 아니면 슬며시 덫이 설치되어 있는 문제인지 이런 것을 좀 구분하는 연습을 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형의 집행을 위하는 경우에 보관찰 기간은 그 유예 기간으로 한다가 원칙이죠. 그리고 3번에 있어서 형의 집행유예 시 부과되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이를 집행한다 했는데, 당연히 이 집행유예 부수된 그 처분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범주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4번에 있어서 형을 병과할 경우에 그 형의 일부에 대해서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것도 항상 주의할 것이 뭐예요? 하나의 형으로 선고할 때는 일부에 대해서 유예할 수 없지만 병과할 경우에 한해서는 일부에 대해서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차하면 틀린 걸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맞는 내용이잖아요. 병과할 경우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시간부터는 내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머지않아 이제 9급 같으면은 100분 동안 초집중을 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도 가급적이면 좀 길게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그런 실전 훈련에서 집중하는 연습을 하도록 이렇게 할게요. 다만 이것은 이제 유튜브 인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든가 컨디션이 좋지 않은 때, 이런 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 중간에 좀 쉬었다가 이어서 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전에 보면은 내가 이제 이런 거 취지해서 뭐 100분씩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하게 되면은 일부 불만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강의 시간이 너무 길다, 이런 거 불만 이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기의 어떤 입장에 맞춰서 중간에 좀 쉬었다가 듣는다든가 이렇게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렇게 실제 시험장에서보다도 10분 내지 20분 정도는 길게 집중하는 그런 거 연습 이런 것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 책상에 앉으면은 120분 이상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이제 시험장 들어갔을 때도 신체의 어떤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실수 없이 문제를 잘 풀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평상시 뭐 50분 넘어가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런 거 패턴으로 공부하는 사람 같으면은 시험장 들어갔을 때 뭐 초긴장이 되니까 당연히 거기 문제 집중해서 푸는 것 같지만은 순간적으로 이 바이오리듬이 제대로 적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착각을 한다든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실수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21번도 가볍게 보면은 유예기간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1년 이상 5년 이하로 한다고 선고유예 같으면 유예기간은 2년으로 한다. 딱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리고 3회에 있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 보호한테를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지만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는 사회봉사 수강은 명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래서 항상 유예제도 나오면은 집행유예인지 선고유예인지를 잘 구분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해야 된다. 4번에 있어서 3년 이하의 징역 자격정지를 선고할 경우에 한다. 다시 한번 집행유예 대상이 되는 형의 종류는 3가지이고 선고유예의 대상이 되는 형벌의 종류는 4가지이다 겠죠. 그래서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그리고 벌금, 자격정지 4가지가 대상이 되나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에만 집행유예가 적용됐어요. 그랬다가 그 후에 최근에 개정을 해가지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까지는 집행유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집행유예에 있어서도 벌금 전체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은 집행유예의 대상이 되는 형벌은 징역, 금고, 벌금 세 종류다 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22번에 있어서도 선고유예는 벌금형에 대해서 선고유예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는 집행유예에 대해서도 유예할 수 있다 하는 거.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하면 이제는 맞는 선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3번에 있어서 이 선고유예 기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면제된 것을 한다가 아니라 면소를 이렇게 살며시 말장난 함정으로 출제한 거죠.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형법상 선고유예는 선고만을 유예하는 것이지 유죄 판결 자체를 유예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현행법상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의 일종이긴 하다. 그렇지만은 내부적으로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결정해 놓고 선고 자체는 보류시키는 거죠. 그래서 유죄 판결이긴 하지만 이 선고만은 유예해 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번에 있어서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종합문제죠. 그래서 집행유예 시 보관잘로 이렇게 살며시 바꿨고 선고유예 시 보관잘 기간 1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는 법원의 재량이죠. 그리고 가석방은 법원의 재량이다 하는 문제가 있는데 당연히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그 재량이죠. 행정처분이니까. 자, 그래서 그런 점 연결해보고 그 다음에 3번 형을 병고하는 경우에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유예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선고유예의 경우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유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병고할 경우에 일부에 대해서 유예할 수 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형을 병고할 경우에는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까지도 주의하세요. 그래서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병고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병고할 경우일지라도
일부에 대해서만 유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까지 구분하도록 하고, 4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선고의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는다는 실효된다 라고 해도 맞는 내용이 같은 의미니까. 그래서 집행유예 효력, 가석방의 효력, 선고의 효력, 이것을 항상 잘 구분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해야 되겠고요. 24번도 집행유예 보시면은 2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관죄를 받을 것을 일망할 수 집행이니까 맞는 거죠.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이렇게 바꿨을 때 함정 항상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3번 내용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지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이렇게 함정을 유도한다고 그랬어요. 과실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집행유예는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 실효되는 게 아니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키워드로 고의로지 고의 또는 과실로나 과실로 하면은 그건 전혀 맞지 않다. 그리고 금고 이상이지 벌금 이상이 아니죠. 벌금이나 자격정지 이상이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그리고 그 판결이 선고될 때가 아니라 확정될 때 그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죠.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받고 그리고 이 집행유예가 확정이 됐는데 그 확정된 사건 유예에 또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 하더라도 항소한다면 그 1심에서 선고된 징역 금고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죄 판결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소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 집행유예는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가 그 후에 다른 그 범죄 사건에 대해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 이전에 그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는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그 사례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의 그 전제가 되는 것은 뭐예요? 3번 내용. 이미 어떤 그 범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미 재판이 확정돼가지고 집행유예로 선고가 됐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또다시 어떤 뭐 수사해가지고 재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그 사람이 다른 범죄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다른 범죄 사건에 대해서 또다시 재판이 진행돼가지고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4번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 나오면은 그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 준수사항 가지고는 취소해야 한다 하면 그것은 함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예상되는 함정을 항상 좀 전제로 하면서 입체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했어요. 여기 이것은 판례 가지고 출제한 건데, 이것도 지금 보호직이나 교정직에서도 이 판례는 또다시 그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죠. 판례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에 시기에 관하여 명문에 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죠. 우리 형법에 보면은 집행유예는 언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한다 하는 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관해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 법원은 그 시기를 집행유예 선고할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으로 임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판례에서는 당연히 집행유예 선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이제 기산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 이후에 뭐 5일 후에 이 집행유예 기간을 기산하도록 법원에서 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날로부터 형기가 계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확정된 날로부터 집행유예 기간도 기산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그 판례였어요. 그래서 임으로 선택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판례 내용이라는 거.
그리고 26번에 있어서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 1000만 원 이하가 아니고 하죠. 그래서 500만 원 그 기억하도록 하고,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가 아니라 1년 이상 5년 이하고,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징역금고가 3년 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3년하고 5년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이 전형적인 함정 패턴이에요. 그리고 4번에 있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니까 맞고, 금고 이상이니까 맞고, 그 다음에 단순히 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로 또다시 한 경우 같은 경우는 실효사유가 아니죠. 자, 그래서 그 점도 주의하라고 했어요.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지 단순히 그냥 형을 선고한 경우가 아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가석방의 실효 하고는 구분이 된다. 가석방의 경우에는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는 가석방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집행유예는 실효의 요건을 좀 까다롭게 해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라 실형이다. 그래서 방금 내가 예시를 했듯이 이때 집행유예로 이렇게 선고돼 가지고 확정됐다면은 이것은 실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실효 사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 고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될 때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 실효 사유이죠. 효력을 잃는다, 즉 실효된다이지 취소된다가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이 헷갈리기가 쉬워요. 27번도 그러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고, 그리고 28번도 이 가석방을 다시 한번 보면,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이 실효, 역시 가석방의 효력을 없애는 그런 그 제도가 두 가지죠. 실효제도하고 취소제도이기 때문에 실효되지 않고 또는 취소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만 쓰면은 그 선지는 틀린 내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기간이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형 집행이 종료된다지 면제된다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차하면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를 해야 한다 하는 거. 그리고 이 가석방에 대해서는 소년법상의 특칙이 있지만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해서는 소년법상의 특칙이 없죠. 그러니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는 소년 범죄인이나 성인 범죄인 모두에게 똑같은 요건이 적용된다. 그러나 가석방의 경우에는 소년법에 특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년 수용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의 요건은 훨씬 더 완화되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떠올려야 하는 것이 뭐야? 소년법상 가석방에 대해서는 실효 규정이 없고 소년 수용자에 대해서는 오로지 취소제도만 인정하고 있다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단계에 오게 되면은 단순히 그 해당 문제와 선지에 들어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암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항상 입체적으로 이렇게 종합하는 공부를 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시험장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헷갈리지도 않고, 또 어떻게 응용을 한다 하더라도 90점 이상 확실하게 득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뭐 진도 빨리빨리 나가지고 회독수 늘리기 위해서 이 해당 선지 내용만 이렇게 빨리빨리 보고 지나간다든가 하게 되면 그 순간적으로는 어떤 거 공부 많이 한 것처럼 그런 거 이 만족 효과는 클지 몰라도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 그다지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형사정책이나 교정학 준비할 때에는 왜 해마다 이 교정학이나 이 보호직 형사정책에 있어서 과락자가 50% 이상 되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야 돼요. 과락이라는 것은 과목당 40점 이하가 됐을 때 과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문제 중에서 찍어도 8문제 이상 맞을 것 같아. 근데 현실적으로 왜 이렇게 이 과락자가 전체 응시 인원 중에서 그 뭐 60%, 어떤 해에는 60% 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과락자가. 그래서 그 사람들도 과락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 암기식으로라도 뭐 기출문제 선지 중심으로 해서 반복하면은 당연히 뭐 7, 80점 맞았겠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너무 쉽게
편하게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응시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잖아. 올림픽도 아니고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합격해야만이 그 시험 준비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주 말하지만은 커트라인에서 0.1점 차이로 해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당히 좋은 점수 잘 맞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0.1점 차이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의 의미는 첫 번째 실패자일 뿐이야. 그렇지 결코 위안받을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기왕 하는 거 확실하게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거 방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29번에 있어서도 선고유예 가석방 모두 이렇게 한정유도겠죠.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선고유예 가석방은 재량으로 선고유예와 가석방 모두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하는 맞는 내용이야. 근데 여기서 이 주체가 이 법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석방에는 해당되지 않잖아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모두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는 거고, 가석방은 행정기관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즉 법무부 장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종합적으로 다음 출제자는 이 선지를 가지고 어떻게 이 변형시키거나 응용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자, 선고유예와 가석방 모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한다. 그 요건에 있어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은 오로지 선고유예만 해당되지 가석방과 집행유예는 전과가 있는 자에게도 할 수 있다 하는 거였어요. 가장 기초적인 것, 선고유예나 가석방 시에는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부과할 수 없다. 오로지 보호관찰만 부과할 수 있다. 집행유예 시에만 사회봉사 수강명령까지 명할 수 있다는 것. 4번에서 선고유예 경우는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그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 가석방의 경우와 다르다. 자, 그래서 이 선고유예는 아예 이 선고 자체를 하지 않고 이렇게 보류를 했기 때문에 선고유예 기간 무사히 2년만 지나면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전과가 남지 않죠. 그렇지만 가석방은 이미 확정된 그 형벌에 대해서 가석방 기간 무사히 지나면 형집행 종료로 되기 때문에 전과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줄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 형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장래를 향해서는 형선고의 효력을 잃는다 하는 거예요. 장래를 향해서는 전과자로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선고유예의 그 요건에 보면 선고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요. 근데 이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이미 이 징역 금고에 대한 그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징역 금고, 즉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은 전과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집행유예 기간 무사히 경과하게 되면 장래를 향해서만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 집행유예를 받아가지고 집행유예 효력이 이렇게 상실되지 않고 무사히 지났다 하더라도 과거에 집행유예에 대해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 하더라도 이 집행유예 형선고의 효력 상실되기 이전에 바로 징역 금고에 대한 그 전과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선고유예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도 난도 높은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주의하도록. 그래서 법령 강의나 기본 강의에서도 내가 강조했던 내용들이죠. 30번도 다시 한번 그런 내용들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정리하도록 하고, 4번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의 효과 정도는 구분해서 알아둘 내용이죠. 그래서 일반 사면은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죠.
형선고 효력까지 근본적으로 상실되는 거야. 일반 사면은. 특별 사면의 경우에는 집행만 면제되는 효과죠. 그래서 여기 해설되어 있듯이 일반 사면하고 특별 사면의 그 차이점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은 특별 사면은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이 일반 사면과 그 특별 사면에 있어서 일반 사면은 이 형선고가 확정된 이후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일반 사면은 확정되기 이전에 범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 사면은 확정된 이후에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구분하도록 하자 하는 거. 그래서 일반 사면은 형선고 효력이 상실되고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다시피 일반 사면은 반드시 형이 확정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 아직 공소제기가 되지 아니한 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 일반 사면한다 하게 되면은 이미 형 지금 집행 받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행위를 해가지고 아직 수사받고 있지 않는 그런 거 음주운전 행위까지도 모두가 다 사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 사면이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엄청나게 넓게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야. 근데 특별 사면은 특별한 몇몇 사람에 대해서만 이렇게 대통령이 사면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 사면 이것은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만 그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국회의 동의 없이 단순히 그냥 대통령이 명령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가지고 입법 절차를 밟아가지고 대통령령이라는 그런 거 법규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사면. 그래서 다시 한번 사면법의 내용들 그리고 사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특별 사면이지 일반 사면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면법 중에서도 몇몇 조문 어느 거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사면법도 이렇게 문제로 다뤄놨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이 사면법을 공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확실하게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 사면에 대해서 형의 집행이 면제만 되는 것이지 형선고의 효력 상실되는 효과는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특별 사면의 경우에도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 사면이면서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요. 그래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의 경우에도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그 점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예상 응용지문은 응용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확실하게 별표 3개씩 해가지고 공부해야 할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기소유예 다시 한번 재복습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무의미한 공소제기와 무용한 재판으로 인한 소송경제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랬는데, 소송경제에 반하는 문제점은 기소 법정주의고 기소 편의주의에 바탕을 둔 기소유예 제도는 소송경제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하는 거. 그리고 소년법에 있어서 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소년 또는이 아니라 소년과 법정대리인 양쪽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니은 같은 경우도 난도 높은 매력 있는 거 오답 선지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고소인은 검사의 기소유예에 대해서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고소인의 경우에는 기소유예에 대해서 다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검찰청법에 의해서 항고해가지고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다시 한번 수사해달라 하는 것이 항고예요.
그래서 그리고 항고에서 기각되면 그 다음에는 재항고가 아니라 고소인의 경우에는 재정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고발인의 경우에가 고발인은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그 절차 구분하는 거, 고소인에 대한 불복 절차하고 고발인에 대한 불복 절차, 그리고 고소하지 않은 피의자, 고소하지 않은 피의자가 아니라 이처럼 피의자, 피해자 한자 차이기 때문에 말장난 함정으로 잘 바꿔요. 출제 심리학상. 그러니까 항상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도 잘 확인하도록 해라. 그래서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헌법 소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피의자도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종합적인 내용까지 해가지고 여기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별표 3개 해가지고 기소유예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렇게 그런 거 헷갈릴 수 있는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놓도록 해라. 그리고 제3절 형사정책의 현재적 발전 보시죠. 실은 나도 이렇게 단순히 이 카메라만 보면서 그 강의하게 되면 실강보다 아마 최소한 3배에서 한 5배는 힘든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실강하게 되면 뭐 우리 학생들 눈빛 보면서 눈빛이나 표정을 보게 되면 내가 설명한 것을 이해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구나, 이런 것이 딱 그 표정으로 다 읽혀져요. 그러면은 좀 이해 못한 것 같으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보충 설명도 하고, 충분히 이해한 것 같으면 바로바로 탁탁 넘어가고, 그리고 뭐 질문도 받고 내가 또 확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생동감 있게 즐겁게 해나갈 수가 있는데, 이 카메라만 보면서 이렇게 혼자서 설명해 나간다는 게 훨씬 더 힘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나도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가급적이면은 60분 이상씩 이렇게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해 보세요. 자, 1번 공식적인 형사 절차로부터 이탈시켜서 사연의 프로그램으로 위탁과 결합하는 것이 전환, 다이버전이다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경찰 단계 다이버전, 검찰 단계 다이버전, 법원 단계 다이버전, 교정기관의 다이버전 해가지고 많이 익혔던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 경찰 단계에서 다이버전 하면은 훈방이나 통고 처분이나 경고라든가 이런 것이 경찰 단계 다이버전이고, 검찰 단계 다이버전 하면 조건부 기소유예와 기소유예, 법원 단계 다이버전,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장 넓은 의미의 다이버전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교정기관의 다이버전인 가석방이다. 이렇게 정리했죠. 자, 2번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집행을 면제하는 형의 시효는 사형에 대해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것이 그 최근에 형법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 지문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래서 1번도 별표 3개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런 내용들 익혀두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죠. 최근 개정된 내용이니까 현행법상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이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는 그 피해자가 나는 그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그 스토킹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활한 그 스토킹 범죄자들이 악용하는 거예요. 내가 스토킹 행위 해가지고 너 정말 좋아하고 해가지고 계속 따라다니고 이렇게 스토킹 했는데 네가 경찰에 고소해가지고 날 처벌받게 하면 나는 너 이제 그때는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형벌 처벌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게 되고, 그래서 저번에 이 철도청 공무원이었죠. 그
스토킹 하다가 이런 합의해주지 않고 하니까 잔인하게 살인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피해자를 위한다고 만들었던 반의사 불벌죄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욱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스토킹 처벌법에 있어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시켰어요. 자, 그걸 내가 문제로 여기서 제시를 한 거예요. 현행법상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가 맞았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그 사건에서처럼 이렇게 이 스토킹 범죄자가 끈질기게 계속 따라다니고 하는 것을 사전에 좀 파악을 했다면 그 잔인한 살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어가지고 이제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잠정조치 제도를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정조치 이것은 확정 판결이 되기 이전 상태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토킹 그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의자 수사를 받고 있는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잠정 조치로서 이렇게 전자장치 부착 장치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전자장치 이 부착 명령에 의해서 이제 잠정 조치를 받게 되면은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자 발찌에 의해서 위치 추적이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또 이 스토킹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고 있구나 이런 것이 파악이 되면 이 경찰이나 보안철관이 그것을 제지할 수 있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스토킹 범죄자에 한해서만 이렇게 확정 판결 이전 상태에서 잠정 조치로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됐다 하는 것. 그리고 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 과거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하는 법률에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대상 특정 범죄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스토킹 범죄 행위도 전자장치 부착법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 범죄에 포함된다. 자, 그 내용까지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놓도록 하세요. 이번에 있어서도 기초적인 내용 3번 교정처우 개별화 이념에서 다양화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과거의 응부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행위만을 기준으로 해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형벌이 부과되도록 하는 획일적 처벌주의였는데 실증주의 이후로 이 범죄자의 상태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처우하도록 하는 처우의 개별화가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획일적 처벌주의에서 처우의 그 개별화로 바뀌었다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어서 벌금형 제도는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자유형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단기자유형 대신에 벌금형이 가장 많이 활용되면서 벌금형은 더욱더 확대되는 그 추세에 있다. 그리고 부정기형 제도에 있어서도 상대적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소년에 대해서 널리 인정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절대적 부정기형의 경우는 어느 국가에서나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년법에서도 절대적 부정기형 제도를 도입한 게 아니라 상대적 부정기형 제도만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성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기형 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정기형 제도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것은 소년에만 해당이 될 수 있지 성인에 대해서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형이 세분화돼 가지고 징역금고 구류로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자유형 하나로 단일화하지 않은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찬성 주장과 반대 주장, 즉 사형 폐지 주장도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사형제도에서는 찬성론과 반대론거, 사형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 구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수 있고 그래요. 다이버전 하게 되면은 기초적인 내용으로서 자 다이버전도 여기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 별표 3개 해가지고
이 다이버전은 이 4번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좀 정리하도록 하죠. 그래서 1번에 있어서 전환처우는 형사사법제도의 융통성을 부여해서 범죄인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고 범죄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 전환처우 다이버전은 소송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경찰 단계 대표적인 다이버전 훈방과 통고 처분, 뭐 경고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뭐 경찰 단계에서 약식명령 청구 뭐 이런 것을 틀린 정답으로 잘 집어넣어요. 약식명령 청구는 다이버전에 해당이 되지 않죠. 약식명령 청구하면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이렇게 선고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 형벌 대신에 비공식적인 어떤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죠. 여전히 형벌을 적용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약식명령 이것은 다이버전하고는 전혀 관련될 수 없다. 그리고 이 약식명령 청구는 경찰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검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 단계에서 약식명령 청구 이런 것은 전혀 어떤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고, 이런 거 전환처우라든가 가벼운 범죄에 대한 어떤 그 사연의 처우로의 전환이라든가 그리고 형벌보다 가벼운 그런 거 제재로서 이렇게 낮추는, 그러니까 보호관찰과 자유형의 그 중간에 해당하는 그런 거 체제, 중간처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적법절차 원리를 완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적법절차 원리도 이해하면서 전환처우나 사연의 처우, 중간 처벌은 적법절차 원칙을 완화시켜 가지고 불공정한 법 집행을 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단점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확실하게 이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형사정책 보수화는 미국에 있어서 특히 1970년대 이후에 보수화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어 가지고 이 보수화가 되면은 엄격한 형벌 집행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응보주의와 일반 예방주의가 강조되는 추세가 보수화 경향이고, 특별 예방주의와 교육형주의가 강조되는 것이 진보적 경향 또는 자유주의적 경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경제도 이것은 진보적 자유주의적인 그런 거 경향인 거죠. 그래서 부정경제도의 폐지가 보수화 현상하고 관련이 된다 하는 거. 삼진아웃법 잘 아시다시피 비슷한 종류의 범죄를 3번 하게 되면은 최소한 뭐 20년 이상의 장기형 또는 완전히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거, 이것이 삼진아웃법이고 미국 여러 주에서 시행이 되고 있죠. 정기형의 엄격성을 위한 그 자유형의 확대, 그래서 교정 모델과 관련해서는 정의 모델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경제도를 정경주의로 확대하고, 그리고 의무적인 그런 거 형벌 부과 법률, 의무적 양형제도라고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법관이 재량으로서 유예시킨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고 반드시 일정한 형벌 이상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률, 이런 것들이 자유형 확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약과의 그 전쟁도 마약 범죄자에 대해서는 가급적인 어떤 뭐 행정처분으로서 뭐 치료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고 했었는데, 마약과의 전쟁이 이렇게 선포되면서 미국에서 이 약물 범죄자에 대해서 가차없이 징역형을 선고해가지고 형 집행하면서 교도소에 수용되는 것 사람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했던 거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마약 범죄자에 대해서 엄격히 대처하면서 지금 구치소나 미결 수용실이 지금 만원 상태를 빚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수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6번에 있어서 형사사법정책 새로운 방향, 소년비행 및 소년범죄에 대한 다이버전 확대, 벌금형의 축소가 아니라 다시 한번 벌금형은 확장되는 거고, 단기 자유형에 대해서는 이 일반 예방주의나 응보형주의에서는 뭐 문제되지 않지만
이 특별해방주의, 이 극형주의 시대인 현대에 와서는 단기자유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견해가 아주 강하다. 그래서 단기자유형의 폐지가 강조가 되고 있다 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원상 회복적 사법이라고도 하고 그냥 단순히 회복적 사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현행법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을 반영한 대표적인 그 규정인 소년법에서는 보호사건 절차에 있어서 소년부 판사의 화해 권고이고,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있어서는 검사의 형사조정제도가 회복적 사법을 반영한 것이다 하는 것까지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범죄 예방에 대한 공중첨가제도, 앞에서 공부했던 셉테드 같은 경우가 이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들에 의해서도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는 것. 그리고 오늘 공부했던 클라크의 상황적 범죄 예방 기법 12가지에서 16가지, 그리고 25가지로 이렇게 점점 확대해 가지고 제시가 됐다 하면서 상황적 범죄 예방 기법에 있어서도 이 민간인들의 범죄 예방 참여가 강조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도록 하고, 다이버전 기초적인 내용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주의할 사항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다이버전 순간적으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7번도 별표 하나 하세요. 형벌위에 형사사법망의 축소를 가져온다. 그래서 형사사법망의 축소하고 형벌의 축소는 좀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이버전은 형벌 대신에 이 비공식적인 어떤 그 사연의 초로 전환하든지 형벌 절차를 중간에 그냥 종결시켜 버리는 거죠. 기소유예처럼. 그러면 형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형벌을 축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회 통제망의 축소하고는 다른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 형사사법망 또는 사회 통제망의 확대를 가져온다 하는 것이 다이버전의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그 점 다시 한번 이해하도록 하고, 그래서 아까도 강조했듯이 다이버전이나 사인의 처우나 이 중간처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징역형과 보호관찰의 그 중간 정도의 그런 여러 제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집행유예하면서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한다든가, 뭐 집중감독 보호관찰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중간처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 다이버전, 사인의 처우, 중간처벌이라는 것들은 형사사법망 또는 사회통제망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것이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다. 이것은 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형사사법망의 확대를 초래한다는 것은 시설내처우의 단점이 아니라 사연의 처우나 다이버전의 단점이다 하는 것. 그리고 형사사법망의 확대, 사회통제망의 확대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으로만 지적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있어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형사사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업무 경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 순방하게 되면 검사의 업무나 법원, 교정기관의 업무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이 중대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다 하는 의미예요. 형사사법제도의 능률성과 신축성을 가져온다. 범죄로 인한 낙인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가지고 2차적 일탈 예방에 긍정적이다 하지. 이걸 살며시 1차적 일탈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8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다이버전 정리를 했으니까 이 8번은 이 해설까지 해가지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그래서 이미 강조했듯이 보석이나 구속 적부 심사나 소년 분류 심사원의 위탁, 그리고 약식명령 청구는 다이버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리고 치료 감호와 같은 보안 처분도 형사 제재를 부과해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다이버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넓은 의미의 다이버전은 시설 내 처우를 하다가 가석방시키는 것은 가장 넓은 의미의 다이버전, 즉 교정기관에 의한 다이버전으로 볼 수 있지만, 완전히 사법 절차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는 조치가 아닌 사회적 처우 내지 개방 처우 내지 중간 처우는 다이버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일부 학자의 책에서만 이제 뭐 이런 사회적 처우를 다이버전으로 이렇게 포함시켜 놓고 있는데, 그것은 다이버전 제도를 근본적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서 어떤 뭐 착각이 있었다든가 해가지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볼 때는 사회 내초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가석방은 다이버전으로 볼 수 있지만, 단순히 규율을 내보낸다든가 외부 통근, 외부 통학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사회적 처우는 다이버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밖에 뭐 단순형 다이버전은 훈방이나 기소유예처럼 절차를 그냥 종결시키고 더 이상 어떤 제재를 비공식적인 어떤 처우를 개입시키지 않는 거, 이것이 단순형 다이버전이고, 개입형 다이버전의 경우에는 어떤 상담을 받도록 한다든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회의 선도를 받도록 한다든가 해가지고 절차를 종결시키면서 비공식적인 어떤 처우를 개입시키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개입형 다이버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유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다이버전은 기본적으로 이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도 충분한 내용들이고, 이미 앞부분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도 8번 정도 해가지고 여기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별표 3개 해가지고 다이버전은 이 해설까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소화를 해놓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런 나머지 문제들은 어떤 형태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구태여 뭐 많은 설명을 하게 되면 오히려 뭐 공부 시간을 더 뺏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특별히 설명을 요하지 않는 내용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 맡기도록 하고 그런 시간들을 꼭 설명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배정하도록 할게요. 자, 18번 같은 경우도 보석과 구속적부 심사, 소년 분류 심사원의 위탁, 약식명령 청구는 다이버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다이버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문제이고, 그리고 비범죄와 다이버전의 관계 19번 한번 보시죠. 비범죄화로는 약물범죄와 같은 공공질서 관련 범죄에 대해서 많이 주장되고 있다. 공공질서 관련 범죄를 다른 용어로 하면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도 하죠. 그래서 피해자 없는 범죄 내지 공공질서 관련 범죄에 대해서 비범죄화가 많이 주장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 비범죄화는 당연히 이 사회에 큰 해악이 되지 않는 가벼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주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범죄화로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주장되는 게 아니죠. 공공 질서를 침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비범죄가 논의된다 하는 거. 그래서 피해자 없는 범죄나 비범죄화로는 개인적 법익을 가볍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조되고 있다 하면 그건 X라고 그랬어요. 개인적 법익이 아니라 공공 질서를 가볍게 침해하는 행위의 범죄를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하고, 이런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해서 비범죄가 강조된다. 그래서 이런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비범죄화는 범죄학 이론에 있어서 낙인 이론가인 슈어가 특히 급진적 불개입주의와 관련해서 강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비범죄화는 아예 어떤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형법에서 완전히 이제 폐지시켜 가지고 범죄 아닌 걸로 바꾸는 것이죠. 근데 비형벌화는 뭐야? 이 형법상 범죄 규정은 있지만 그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벌 대신에 치료 처분이나 교육 처분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 이것이 비형벌화죠. 그래서 비범죄하고 비형벌화도 그런 점에서는 구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비형벌화는 다이버전과 취지가 비슷해요. 자, 그래서 그 점을 좀 구분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이버전은 형사제재 최소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석도 그 한 형태다, 이렇게
보석이나 구속격부심서,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 약식명령 청구, 이게 다이버전 아닌 정답으로 가장 많이 쓰는 내용들이에요. 다이버전의 형사절차적 개입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형사적 절차의 창출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경찰 단계에서 다이버전 다시 한번 좀 넓혀서 훈방조치, 그리고 지도장 발부, 앞으로 이렇게 규칙을 좀 잘 준수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 지도장을 발부하는 걸로 끝낸다든가, 아니면은 형벌 대신에 벌금 대신에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해가지고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경찰 단계에서 다이버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찰 단계에서 이런 훈방 조치하는 행위라든가 지도장 발부나 범칙금 납부, 그리고 부과하는 행위, 이런 것은 경찰 단계에 있어서는 형법을 적용해가지고 전과자 만드는 대신에 이런 거 다이버전으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관례상 경찰에서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 하는 점에서 단속상 비범죄 또는 사실상 비범죄에 가까운 그런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이 비범죄의 경우에도 크게는 사실상 또는 단속상 비범죄하고 법률상 비범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분이죠. 그래서 법률상 비범죄화 하게 되면 국회가 형법을 개정해 가지고 비범죄화 시키는 것이 입법상 비범죄하고,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려 가지고 비범죄화 시키는 거, 이것이 사법상 비범죄죠. 그래서 비범죄도 크게는 법률상 비범죄와 사실상 비범죄로 구분하고, 법률상 비범죄는 좀 더 세분하게 되면은 입법상 비범죄와 사법상 비범죄로 구분한다 하는 거. 그래서 비범죄도 또 뒤에서 다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법률상으로 비범죄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나 검찰이 이 단속을 그냥 하지 않음으로써 현실적으로는 비범죄 효과가 나타나는 거, 이것이 바로 사실상 또는 단속상 비범죄라고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벼운 거 범죄 행위에 대해서 경찰에서 의례적으로 이렇게 이 처벌 절차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이버전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 이런 것이 사실상 비범죄하고도 관련이 깊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회복적 사법도 앞에서도 다뤘듯이 다시 한번 회복적 사법 정리하도록 하자. 그래서 회복적 사법 하게 되면은 공식적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최초로 시작된 거, 이 역사도 개인 공채 시험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보직이나 교정직 시험에도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 지역사회, 그리고 가해자 내지 범죄자의 피해 회복을 중시하는 것 개념이다. 이게 그 특징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응보적 사법하고 대비시켜서 회복적 사법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해야 된다 했어요. 응보적 사법에 있어서는 피해자나 지역사회에는 참가할 수 없는 그 절차였어요. 그렇지만은 회복적 사법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지역사회가 1차적으로 이 당사자로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응보적 사법에 있어서는 가해자인 피의자나 피고인과 검사가 이렇게 당사자이지, 피해자나 지역사회는 당사자에 포함시켜주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회복적 사법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1차적인 당사자로서 절차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회복적 사법을 지역사회 사법 또는 뭐 긍정적 사법, 재통합적 사법, 관계적 사법, 전환적 사법 등 여러 가지로 불려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회복적 사법, 현대적인 회복적 사법제도의 그 시행 근거로 보는 것이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서 시행됐던 피해자 가해자 중재 모델이라고도 하고 피해자 가해자 화해 모델이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현대적인 회복적 사법제도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자, 뭐 견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게 뭐 일반론으로서 그냥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최초로 현대적인 회복적 사법제도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가족 집단 회원 모델이 이제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가족 집단 회원 모델, 그리고 양형 서클 모델이라고도 하죠. 양형 서클 모델. 그리고 이렇게 피해자 가해자 화해 프로그램 모델. 이것이 대표적인 회복적 사법의 세 가지 유형이에요. 그래서 회복적 사법의 세 가지 유형이 아닌 것을 출제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한 문제로 만들 수 있어. 현대적인 회복적 사법의 유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그래서 피해자 가해자 화해 모델, 가족 집단 회원 모델, 양형 서클 모델 세 가지는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미국에서 시행된 가장 대규모의 회복적 사법 제도는 버몬트주의 배상적 보호관찰 프로그램이다 하는 것도 좀 기억을 해놓도록 하고요. 그래서 회복적 사법도 한번 뭐 기본 강의 들었던 사람 같으면 회복적 사법은 가장 쉬운 그런 난도의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암기보다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서 알아둘 내용이다 했죠. 그래서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의 참여를 중시하는 거고, 중재나 협상 및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 회복과 가해자의 처벌에 목표를 두고 있다. 양형 서클,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대로 재통합하려는 시도로서 회복적 사법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회복적 사법의 최종 목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도록 해가지고 지역사회를 재통합하는 거죠. 그리고 회복적 사법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했던 이론이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심 부여 이론이다 했죠. 그래서 재통합적 수치 이론이라고도 하고 재통합적 부끄럼주기 이론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내용들 이렇게 계속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회복적 사법에 있어서는 당연히 처벌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전략이고, 사적 잘못보다도 공익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것도 앞으로도 정답 지문으로 자주 써먹을 거예요. 당연히 회복적 사법은 사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끼친 것이 범죄의 본질이다. 국가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 범죄의 본질이라고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사적 잘못을 끼친 그 피해자나 지역사회에 대해서 보상하고 그 피해자들이나 지역사회로부터 용서를 받고 화해하게 되면 처벌이 면제해 준다든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적 잘못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공익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공익에만 초점을 맞췄던 응보적인 사법에 대해서 이 회복적 사법의견은 사적인 잘못에 대해서도 중요시한다 하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익을 소홀히 한다 하는 것은 비판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범죄를 개인과 국가 간의 갈등으로만 보는 응보적 사법과는 달리 개인과 개인 사이, 개인과 지역 사이의 어떤 갈등으로 인식하는 것이 회복적 사법이다 하는 그 성격. 23번에 있어서 이 국제연합 회복적 사법의 세 가지 개념 가지고도 문제가 출제가 잘 되니까 대면 개념과 변환 개념, 회복 개념, 회복 개념을 배상 개념으로 번역하게 돼요. 그래서 대면 개념, 변환 개념, 그리고 회복 개념 내지 배상 개념,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범죄적인 여건을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변환 개념이다 하는 것까지 설명이 됐죠. 대면 개념, 회복 내지 배상 개념과 변환 개념이 국제연합 유엔에서 제시한 회복적 사법 개념의 세 가지 유형이다. 자, 이것도 확실하게 기억해 놓도록 하고요. 자, 이것 때문에 23번도 별표 하나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회복적 사법에 있어서 기초적인 내용, 최근에는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균형적인 회복적 사법 모델이 강조되는 것 추세다 하는 거. 그러니까 피해자 지역사회의 범죄자가 균형에 맞춰서 이익을 얻도록 해야 된다. 어느 한 쪽으로 이렇게 편중돼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죠. 그건 당연히 회복적 사법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어요.
회복적 사법의 가장 큰 특성은 국가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죠. 국가는 원래부터 응보적 사법 때부터 이 당사자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회복적 사법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했으니까 국가가 아니라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당사자로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거. 뭐 범죄자, 피의자나 피고인도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거죠. 자, 그래서 회복적 사법의 그런 건 특징 구분하더라고. 그래서 기본서에도 보면 응보적 사법하고 이 회복적 사법의 특징 이것을 그 도표로 해가지고 딱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취약하다 하는 사람들만 기본서 그런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하세요. 자, 25번에 있어서 응보적 사법하고 회복적 사법의 차이점을 대비시켜 놨죠. 응보적 사법, 이게 전통적인 형사 절차죠. 응보적 사법은 응보, 억제, 무력화 내지 무능력화를 위한 유죄 확정과 처벌을 목표로 하는 거죠. 범죄자에 대한 그 처벌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피해 회복이 목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회복적 사법은 범죄의 본질을 특정인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침해라고 보고 피해자나 지역사회에 대한 범죄 피해 회복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있다. 자, 그리고 피해자는 사법 절차에서 직접 참여하자 범죄 해결 과정의 중심적인 당사자로 하는 것이 응보적 사법이 아니라 당연히 회복적 사법이다. 그리고 회복적 사법에 대해서 가해자는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니죠. 회복적 사법일지라도 가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거야. 그렇지 책임 면제나 감경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도 주의할 사항이죠. 그리고 범죄자에 대해서 처벌을 면제하는 것도 회복적 사법의 목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해라. 그래서 해설에도 그런 내용까지 강조해 놨으니까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가해자는 책임을 수용하고 배상과 교화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회복의 최종 그 대상에는 범죄자까지 포함이 된다 했어요. 이렇게 해서 회복적 사법까지 정리를 끝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형벌론에 이어서 보완처분론으로 나가도록 할게요.